안녕하세요. 뻘지공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라이젠이 새로운 CPU 라이젠 7 5800X 3D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왜 이런 이름인지, 성능은 또 어떤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먼저 이름에 관한 겁니다. 왜 3D일까요? 라이젠 CPU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라이젠 5000번대 기준 이런 코어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라이젠 7 5800X인데요. 칩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IO 다이, 하나는 CCD라는 코어 다이예요. 입출력이 필요한 건 이 IO 다이에 몰아놓고 코어 다이에는 코어만 몰아놓은 거죠. 만약 16코어가 필요하다? 그럼 코어 다이를 하나 더 붙이는 거고, 12코어가 필요하다면 코어 다이를 두 개 단 뒤에 4코어를 비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되게 효율적이죠. 그리고 라이젠 1세대부터 4세대인 현재까지 구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아키텍처의 발전이나 IPC 클럭 향상도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L3 캐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컴퓨터에 여러분이 작업을 시키면, 여기서 말하는 작업은 게임이든 뭐든 다 말하는 거예요. 램에다가 할 일을 올려두는데, 이 램에 올려진 작업은 L3 캐시에도 올라가고 CPU가 L3 캐시에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이 너무 많아서 L3 캐시 위에 다 못 올라오면 다시 메모리에서 L3 캐시로까지 불러와야 되죠. 이때 지연이 생기고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3 캐시 용량이 많을수록 CPU가 작업을 수행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곧 전체적인 속도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젠은 이 비싼 L3 캐시를 때려 박으면서 이제 공정 향상과 더불어서 무기로 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시 5800X 코어로 가볼게요. 이 8코어 칩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코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성능을 내는 코어는 이 끝쪽에 붙어 있고,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건 L3 캐시죠. 이게 32메가예요. 그러니까 L3 캐시를 더 박아서 성능을 올리고 싶어도 남는 공간이 없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3D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 코어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L3 캐시 다이를 한층 더 올리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옆으로만 늘렸던 걸 2D라고 한다면 위로 적층시키는 걸 3D라고 하는 거죠. 이걸 스태킹, 적층이라고 하는데, 인텔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게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왜냐? 생각보다 선단 공정이 빠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효율도 생각보다 낮고요. 어쨌든 5800X 3D는 이렇게 3D 적층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5800X의 L3 캐시를 늘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설명이 좀 긴데 왜 3D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L3 캐시는 일부 영역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업 영역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병렬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5800X와 비교를 해보면 시네벤치 R20에서 5800X는 6000점, 5800X 3D는 5700점을 보여주고요. 싱글코어 성능도 5800X 3D가 소폭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블렌더에서는 5800X가 2분 34초, 5800X 3D가 2분 37초로 마찬가지로 5800X 3D가 소폭 느립니다. 약간씩 낮게 나오는 건 클럭이 5800X보다 낮기 때문인데, 어차피 이 5800X 3D는 작업용 CPU는 아니에요. 게이밍 CPU죠. 오로지 게임을 위해서 L3 캐시를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12900K와 싸우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제품 스펙을 보면요, 5800X, 5800X 3D 12900K를 가져왔는데, 5800X와의 차이점은 소폭 낮은 클럭과 많은 L3 캐시 뿐이죠. 12900K와는 이제 코어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작업 영역은 꽤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2900K 작업은 5950X랑 경쟁해야죠. 테스트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DDR4 순정과 3600MHz 램오버, 그리고 인텔은 보너스로 DDR5 6200MHz 세팅까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먼저 3200 순정 상태에서의 비교입니다. 정리는 마지막에 해서 이제 한 번에 올려드릴게요. 우선 호재들을 보면 5800은 확실히 12900K에 비해서 밀리고 있지만 5800 3D는 12900K를 이기고 있습니다. 성능 향상이 있죠. 다음은 토탈워 워해머 3인데, 여기서는 셋 모두가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이렇게 L3 캐시를 별로 타지 않는 게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별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로 하는 게임을 잘 체크해야 돼요. 얘는 오히려 인텔에 소폭 밀립니다. 워치독스 리전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또 12900K에 다 밀려요. 물론 5800X 대비해서 향상이 있긴 하죠. 평균 프레임이 10이나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런데 배그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일부러 안 좋은 거 먼저 보여드렸어요. 배그는 12900K를 완전히 이겨버려요. 기존 5800과 12900K를 보세요. 평균 프레임, 하위 1% 프레임 모두 밀렸었는데 5800 3D에서는 평균과 하위 프레임 모두 30프레임 이상 차이를 내면서 확실한 리드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성능 자체도 높지만 램과 CPU 간이 지연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로드율도 크게 올라오죠. 그래픽카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프레임이 오르는 측면도 꽤 크고요. 이건 오버워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버워치가 최대 프레임이 400이거든요. 계속 천장을 찍어요. 그러면서 12900K와 거진 90프레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죠. 이것도 로드율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나는 건데 그래픽카드 성능이 한 RTX 3070 정도로 내려오면 이 차이는 줄어들긴 할 겁니다. 물론 그래픽카드를 잘 쓰는 것도 능력이죠. 특히 로스트아크 같이 원래 그래픽카드를 잘 못 갈구는 게임들은 더 잘 뽑아주기 때문에 최적화가 나쁜 게임일수록 유리할 겁니다. 와, 인텔과 거진 100프레임 차이, 이건 그래픽카드 급이 좀 내려가도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줄 거예요. 레인보우 6 시즈에서는 50프레임 정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캐주얼 게임류가 프레임이 잘 나오는 듯 하더라고요. 뭐 게임 코딩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발로란트 같은 경우에도 5800은 330프레임, 12900K는 380프레임, 이런 것 때문에 인텔 12세대가 나오고 이제 12세대가 다시 게이밍 킹의 자리를 탈환했다고 했지만 다시 5800X 3D가 탈환한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램 오버클럭 상태에서도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5800X 3D는 램 오버가 크게 효용이 없어요. 보시면 대부분의 게임에서 1에서 2% 정도의 차이뿐이죠. 이것도 L3 캐시 때문인데 지금은 그냥 특성이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램 오버 상태에서도 비교를 해봤는데 좌측은 12900K를 동일하게 3600으로 오버클럭 한 거고요. 우측은 DDR5 6200 램을 꽂은 상태예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12900K가 상당히 많이 따라왔어요. 기존에는 30프레임 차이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20프레임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하위 1% 프레임도 10프레임까지 줄어들었죠. 이 정도면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모를 정도인데 어쨌든 5800X 3D가 배그에서 이제 하위 1%까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오버워치에서는 여전히 5800X 3D가 좀 크게 따돌리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12900K가 오버클럭 전에는 이제 310 정도 나왔으니까 프레임이 큰 폭으로 오르긴 한 겁니다. 로스트아크에서는 여전히 5800X 3D가 우위를 보여주네요. 차이가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한 80프레임이나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사실 이건 로한 문제에 더 가깝지만요. 이건 최적화를 잘 못한 거거든요. 야, 이게 참 놀랍죠. 12900K에 지금 DDR5 최고 클럭을 넣어도 지금 3D에 못한 게임들이 꽤 있어요. 총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호재던의 경우에는 5800 3D 쪽이 높긴 하지만 12900K에 DDR5가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뭐 원체 차이가 없긴 하네요.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L3 캐시를 별로 안 타는 게임인지 오히려 모든 부분이 인텔이 앞섰습니다. 재밌는 점이 있다면 5800 3D가 하위 1% 프레임은 또 개선이 됐네요. 다음은 파크라이 6인데요. 야, 5800X 대비 확실한 향상을 보여주고 있죠. 인텔 대비해서도 높은 프레임을 보이고 있는데 인텔 쪽이 램 오버클럭을 하면 거의 비슷해지긴 하네요. 토탈 오브 워해머 3에서는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류의 게임들은 좀 전통적으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L3 캐시를 좀 안 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긴 하지만 인텔이 우위입니다. 워치독 리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뭔가 차례대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워치독은 인텔이 좀 더 유리하겠네요.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에서는 여기서는 뭐 대강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12900K가 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레데리 2에서도 비슷한 모습인데 여기서는 5800X 대비해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L3 캐시 빨을 안 타는 게임이라 보면 되고 이런 게임들이 이제 종종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레식에서는 5800 3D가 크게 이기는데
12900K가 극한으로 램 오버를 하면 따라잡히네요. 야, 그래도 프레임이 5800X 대비 100이나 올랐어요. 오버워치는 좀 재밌죠. 게임 내 최대 프레임이 400인데 최고 옵션으로 해도 400프레임을 계속 때리는 바람에 아마 제한이 없었으면 5800 3D는 이거보다 잘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인텔 대비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배그에서도 또다시 라이젠이 우위를 잡았죠. 원래 5800X도 평균 프레임은 나쁘지 않았는데 하위 1% 프레임, 이 약간 끊기는 게 문제였죠. 하지만 5800 3D는 하위 1% 프레임까지도 인텔 대비 더 높게 나오네요. 야, 참 대단합니다. 라이젠으로 배그하면서 350 프레임은 처음 봤어요. 다음은 로스트아크인데요. 요건 말이 필요할까요? 로아 하시는 분들은 라이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레이드에서도 인텔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차이가 이 정도로 나니까 신기하다고 말한 게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신기합니다. 발로란트 같은 경우에도 5800X 3D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거 요즘 하시는 분들 있나요? 참고로 그래프 상에는 없는데 에이펙스 레전드가 얘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테스트 풀 버전은 영상 설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게이밍 시 전력 소모도 살펴보면 5800X 3D가 가장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기존 5800X보다 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수율이 개선이 되었고 클럭도 소폭 낮아서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할 만한 게 왜 5800X만 3D가 있을까요? 12코어 이상으로 가면 3D로 적층한 코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게이밍은 8코어 이상 쓰는 게 잘 없으니까 5800X에만 3D를 적용시켜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오버클럭이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컴퓨터를 아예 새로 맞추시는 분들은 좀 애매할 것 같고 기존에 B450, B550 메인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호환이 다 되니까 기존에 쓰던 거 뭐 차액 얼마 빼가지고 게이밍에서 12900K를 이기는 CPU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격이 5800X는 449달러, 12900K는 599달러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2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물론 뭐 출시 초기가를 감안하거나 12900F로 가면 뭐 가격이 비슷해지겠지만 다만 전력을 적게 먹기 때문에 메인보드나 파워에서 힘을 좀 덜 쏘도 된다는 데서 장점이 또 있죠. 특히 기존 5800X보다도 전력을 적게 먹기 때문에 좀 저렴한 보드로 가도 된다는 점에서 이제 총 시스템 구성 비용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런 ASUS EXA320 보드는 이미 업데이트를 아니 이거 맞아? 신규로는 추천 안 드려요. 하나 아쉬운 건 이제 끝물이라는 점이죠. 올해 하반기에 라이젠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소켓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DDR5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라이젠 7 5800X 3D는 DDR4에서의 AMD의 마지막 회심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성능도 괜찮고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